안녕하십니까. 참여연대가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저는 오늘 그 내용을 소개할 참여연대 공동대표 한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는 헌법을 연구해 왔고요. 그리고 참여연대가 2016년에 헌법 개정안을 만들 때, 그리고 이번에 다시 그 헌법 개정안을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같이 참여해서 우리 사회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해 왔습니다. 이제 참여연대 개헌안을 소개할 순서가 되었습니다. 우리 헌법은 헌법 전문가 130개 조문 그리고 부칙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크게 나누자면은 국가의 정체성을 설명하고 있는 헌법 전문가 총강 1조부터 10조까지죠. 그리고 1조부터 9조까지입니다. 그리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다루게 되는 헌법 10조에서부터 39조까지 기본권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배분되고 이것이 어떻게 국가기관에 기속되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국가 권력 및 통치 구조에 관련된 규정들, 또 중앙과 지방의 관계는 어떻게 구성이 되고 국가 권력이 그러니까 이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분화되는 것인지를 규정하고 있는 그 지방자치에 관련된 규정들, 또 우리 경제 질서는 무엇을 위해서 어떤 모습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운영을 돼야 되는지를 규정하고 있는 경제 질서에 관한 조항들, 뭐 이런 것들로 구성이 되고요. 뭐 끝으로 국가의 근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을 바꿀 때는 일반 법률과는 다른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것입니다. 이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순서에 따라서 참여연대의 헌법 개정안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여태까지 많은 조직이나 단체나 기관들에서 헌법 개정안을 만들었습니다마는 참여연대의 헌법 개정안은 그런 다른 부분에서 만드는 헌법 개정안과는 다른 두드러진 특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전면적인 아주 포괄적인 개정입니다. 헌법 전문에서부터 그러니까 헌법 개정 과정 절차에게까지 모든 헌법 조항을 송두리째 바꾸어서 새로운 법질서, 새로운 가치체계,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고자 하는 참여연대의 미래 비전을 담아내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참여연대 그 헌법 개정안 제일 첫문에 나오는 것이 헌법 전문이죠.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 헌법을 만든다라는 것이 헌법 전문에 해당되는데요. 거기에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마는 적어도 현대사의 가장 중요한 굴곡점이었던 중대 사건이었던 5.18 광주 민주항쟁, 그리고 현행헌법의 모태가 되었던 6월 민주항쟁, 이 두 시민들의 그 동력이 헌법으로 이어졌던 아주 중요한 계기들을 헌법 전문에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사실 광주 민주항쟁의 경우에는 개개의 시민들이 국가와 대등한 입장에서 우리들이 원하는 국가, 그리고 국가폭력의 잘못된 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정면에서 지적하고 저항하고, 그리고 우리 나름의 어떤 국가 틀들을 제시했던 중요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죠. 바로 그런 저항의 이념들, 더 나아가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들, 또 바람직한 국가에 대한 기본적인 모습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고자 했고요. 그에 더불어서 민주상의 사회를 향한 가치라든지, 또 우리 헌법에서는 자유민주의 기본질서라는 두루뭉술한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들을 자유와 평화 그리고 평등, 이런 구체적인 그런 헌법 가치를 적시하는 것으로 그렇게 바꾸고자 했고요. 더 나아가서 공존과 연대의 이념들, 하나의 국가 공동체가 형성되는 우리 대한국민이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그 개개의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를 만들어내는 그런 중요한 모멘텀으로서의 헌법의 그 위상을 마련하고자 했죠. 더 나아가서 생명을 존중하고 생태계를 보호해야 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같은 우리들과 우리들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하겠다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보다 명확히 선언하는 그런 방식의 변화를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시대 우리 사회가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가치들을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그리고 직접적으로 표현하고자 노력했습니다. 총강 부분에 들어가면은, 총강은 국가가 지향하는 기본적인 가치 그리고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죠. 제2조는 대한민국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된다. 국민과 유리된 별도의 어떤 대상을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국민 그 자체를 위한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본적인 정체성은 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그리고 권력이 국가 영역 중앙정부에 집중된 것이 아니라 국가와 시민사회에 분할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 분할되는 그런 분권적인 국가인 것. 더 나아가서 모든 국민들이 생활상의 기본적인 수요를 충족하는 사회정의가 실천되는 그런 사회국가,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국민들의 의사에 기반한 법이 지배하는, 그리고 그 법은 국민들의 법감정에 기반을 두는 그런 국가 형태인 것을 선언하고자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5.18 광주 민주항쟁이라든지 또는 지난날 12.3 내란 사태 때 우리의 저항 의지들, 이런 것들을 담아내어서 모든 국민은 헌법 질서를 파괴하려는 자, 일종의 국사범들이죠. 거기에 대해서는 단호히 저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저항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더 나아가서 헌법 질서를 파괴하는 자가 처벌받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빠져나가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조치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히 한가할 권리를 가지는 것을 선언합니다. 즉 말하자면은 내란에 대해서 어떻게 내란이 일어났고 그 내란의 진상이 무엇인지를 알 권리, 그리고 그 책임자들을 적발하고 처벌할 수 있는 권리, 더 나아가서 그런 내란과 같은 행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어떤 조치들을 강구할 수 있는, 그리고 국민들을 교육시키고 내란과 같은 이 헌정질서 파괴에 대한 어떤 저항감들을 국민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홍보할 수 있는 권리, 한마디로 말해서 그 불처벌에 한가할 권리죠. 이런 권리들을 헌법에 명시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현행 헌법은 대한민국 국군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진다고 했습니다. 사실 국토방위가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긴 합니다만은 그것이 신성한 수준에까지 이르는 것은 아니죠. 절대적인 가치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제 지난날 군사정권 또는 이 국가 창립 과정에서 과도하게 국가에게 부여됐던 권위들, 국가 중심적인 가치들, 이런 것들을 털어버린다는 의미에서 신성한이라는 말은 뺐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지금 마찬가지 교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 시민권이 박탈되어 있죠. 헌법 참여연대는 헌법 개정을 통해서 공무원들이 헌법을 존중하고 준수해야 될 의무를 지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자기의 공무원으로서 직권을 이용하지 않는 한 자유롭게 정치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기본권을 다시 회복시켜주는 그런 헌법 개정안을 마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화국가 조항 역시 마찬가지, 국가가 문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적인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다양한 생활과 의미와 가치들을 향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국가가 원조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 이런 것들을 규정하였습니다. 기본권의 경우에는 참여연대 헌법 개정안이 가지는 가장 뚜렷한 장점이기도 한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자면은, 먼저 기본권에 관한 조항이 지금 현행 헌법에서는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라고 했는데요. 여기에서 국민의란 말을 사람으로 바꿨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건 왜냐하면은 기본적인 권리는 인권에 기반두는 것이고, 인권은 그 보편성이라는 속성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국적에 관계없이, 출신지에 관계없이 보편적으로 누려야 되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헌법상의 기본권도 인권을 바탕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 그것이 재헌헌법 이래 계속 유지되었던 사회 동포주의에 기반하는 그런 우리 헌법의 기본적인 가치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상의 권리의 주체를 기본적으로 국민에서부터 사람으로 바꾸었고,
또 제2장의 제목 자체도 국민의 권리가 의무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라는 이런 틀로 바꾸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헌법 지금 현재는 헌법 제10조라고 할 수는 있는데요. 기본적인 인권을 존중해야 될 국가의 의무, 이거는 당연히 규정돼야 될 것이고요. 그 존중의 기본으로 근거로서 헌법이라든지 국제인권규범에서 확인된 기본적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해야 될 의무를 국가에게 부여했습니다. 사실 우리 과거에 국가보안법 사태에서 보듯이 유엔 인권이사회 같은 데서 국가보안법은 인권 침해적이니까 폐지해라는 근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가는, 특히 국회는 물론이고 법원에서조차도 그런 인권이사회의 근거 같은 것들을 무시해왔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국제인권규범 영역에서 나왔던 인권에 관한 판단들은 우리 국가가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수없이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겪었습니다.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산업 현장에서조차 아침에 출근한 사람이 퇴근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헌법은 당연히 기본적인 전제로 모든 사람의 생명권, 신체적인 온전성, 생활의 완전성을 보장받을 권리를 부여해야 되겠죠. 그래서 모든 사람의 생명권을 규정을 하고요. 당연히 사형제도는 폐지돼야 되겠죠. 신체와 정신을 훼손당하지 아니할 신체의 온전성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고요. 저기에서 이제 그러니까 이상하고 잔혹한 형벌이라든지 또는 고문이라든지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감금이라든지 구금을 당하지 않을 권리 이런 가지도 다 포함되겠죠. 더 나아가서 안전권, 사실 안전권이라는 것은 위험으로부터 안전할 권리를 가진다고 해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지금 현재 자리하고 있는 곳의 안전 상태가 어떤 것인지, 위험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에 관련된 정보를 듣고 더 나아가서 질문하고 답을 들을 수 있는, 해명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권리까지 다 포함이 돼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안전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또 글로벌 복합 위기라는 그런 원인도 알 수 없는 다양한 영역에서 나오는 인간 삶에 대한 위험들,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제거하거나 예방하거나 또 그런 것으로부터 야기되는 전쟁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공포로부터 벗어나서 평화롭게 살 권리들, 이런 것들도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사실 과거 이라크 파병이라든지 전략적 유연화 결정이라든지 이런 상황에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잘못된 결정을 한 적이 있죠. 평화권은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전쟁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나 폭력의 공포로부터 안전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또는 평화롭게 살 권리는 국민의 기본권이 아니라고 했던 그런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었는데요. 그런 결정을 부정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에는 당연히 평화롭게 살 권리가 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차별에 관련된 규정들도 지금 현재에 비해서 보다 더 세부적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현행헌법 11조에 규정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다음 이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은 성별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사회적 신분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권리를 가진다. 3가지 차별금지 사유만 규정되어 있는데 참여연대 개헌안에서는 지금 보시듯이 상당히 자세하게 성별, 종교, 장애로부터 출신 국가라든지 피부색이라든지 또는 혼인 여부나 상태라든지 더 나아가서 성적 지향이나 성별 정체성에 따르는 그런 차별, 이런 것들은 허용되지 않는다. 우리 헌법체계에서는 더 이상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것을 명확히 선언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있는 차별금지 사유, 그 중에서 이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을 좀 더 분화시킨 그런 형태로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런 차별적인 관행이라든지 제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사람들이 국가에 대해서 그런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상당히 좀 진보적인 그런 권리이긴 합니다만은 당연히 요구되어야 될 것입니다. 뭐 어떻게 보면은 최근 특정 국가 사람들에 대한 혐오 표현들이 또는 혐오 집회들이 관리화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 어떤 사람이든 이렇게 잘못된 행위들을 국가가 교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규정했다고 해도 다른 말은 아닐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는 부당한 차별을 예방하고 시정해야 되고 그 차별을 결과를 없애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도 명확히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또 성평등에 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자 했습니다. 사실 현행헌법에서 여자의 근로에 관한 규정만 두고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성평등을 적극적으로 실현할 것, 그리고 현존하는 불이익을 개선하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이 보장됐고요. 이러한 성평등은 거의 대부분의 생활 영역에서 보장될 것을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서 국가에는 공직자들, 특히 이제 고위직 공직자들이겠죠. 선출직이나 임명직 공직에 성별 간 동등한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의무. 뭐 프랑스에 있었던 남녀 동수법, 파리떼 법이라고 하는데요. 그것과 유사한 규정을 헌법에 마련했습니다. 또 모성의 보호라는 말로 그냥 일괄되고 있는 현행 헌법의 규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개별화시켜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성적 주체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는 것, 더 나아가서 임신, 출산, 양육 등 재생산에 대한 권리, 뭐 당연히 자기 몸에 대한 권리도 포함을 하겠죠. 뿐만 아니라 재생산에 수반되었던 그동안의 여러 가지 사회적인 불이익들, 잘못된 관행이나 구조들, 이런 것들을 제거해야 될 그런 국가적인 의무도 부여했습니다. 노동권은 아주 많은 변화를 야기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현행헌법에서는 근로자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사실 보다 정확히 해서 노동자라는 말로 변경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노동의 권리뿐만 아니라 일할 권리, 일반적인 일할 권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면서 그의 특수한 형태로서의 노동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대방이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것, 노동이죠. 그런 노동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없이 스스로 혼자서 하는 어떤 일들, 뭐 일종의 특수고용직 같은 경우도 그에 포함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자영업자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런 사람들이 자신의 생활을 위해서 또는 인격의 발현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을 국가가 일할 권리로서 보호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부여했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현행헌법에 있는 근로 의무, 이거는 뭐 규정할 필요는 없겠죠. 그냥 일할 권리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요. 노동의 과정에서 모든 사람은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은 자신과 자신의 가족 또는 더불어 사는 사람들, 자기가 부양하는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생활을 하기에 적정한 물적인 수단을 마련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이 보장돼야 될 것입니다. 적정하고 평등한 임금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겠죠. 더 나아가서 국가는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 임금이 지급되도록 노력해야 될 것이고요. 또 일과 생활이 균형 있게 영위될 수 있는 그런 노동 체제를 마련할 필요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경우는 사실 이 신자유주의가 잘못된 방향으로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데요. 그 과정에서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건강에 관한 권리, 이런 것들이 시장 논리에 의해서 왜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참여연대 개헌안에서는 건강권을 보다 특별한 주의를 가지고 모든 사람은 정신적이고 육체적인 건강을 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고 또 필요할 때 적절한 치료라든지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있고, 더 나아가서 국가는 적절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고
공공 의료를 확충해서 누구나 별다른 경제상의 장애 없이 그대로 자기가 원하는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하도록 했습니다. 참여연대가 다른 헌법 개정안들과 다르게 가장 특징적인 모습을 보이는 기본권 조항 중에 하나가 돌봄권입니다. 사실 현대 국가 체제에 들어서면서는 복지라는 개념이 오히려 돌봄의 개념으로 바뀌는 국가 중심적인 그런 국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개념이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연대하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돌봄의 그 행위들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공동체적 삶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로 바뀌어 나간다고 한다면은 이 돌봄에 대한 권리는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그 개헌 안에서는 모든 사람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돌봄을 받을 권리가 있다.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은 자기의 가족이라든지 또는 더불어 사는 사람이라든지 같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동료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면은 돌봄을 제공할 수 있는 권리,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권리, 그러니까 돌봄을 받고 돌봄을 줄 수 있는 권리를 규정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그 돌봄 공동체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국가는 지원해야 되겠죠. 국가는 그 보호하고 그 돌봄 활동을 보호하고 지원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돌봄 활동이라는 것이 여태까지 우리 사회에 와서는 뭐 가사노동이라는 말로도 표현이 되곤 했었는데요. 특정한 성별에 편향되어 왔던 것이 여태까지의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참여연대 개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모습을 시정하기 위해서 국가로 하여금 돌봄이 특별한 성별에 편중되지 않도록 그 성별 간 돌봄의 책무들이 서로 균등하게 분할될 수 있도록 그 배려하고 지원하고 정책을 펼쳐나가야 될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주거권은 이 시대에 우리 한국 사람이 고민하는 가장 큰 그 의제죠. 다만 현행헌법에서는 이 주거에 관한 권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여연대 안에서는 이 주거권을 구체적인 명문의 기본권으로 못 박아줬습니다.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의 품위를 잃지 않는 그런 주거 환경 속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다는 거, 그리고 안정적으로 주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거의 그 품질 향상을 위해서 주거에 대한 최저 기준을 국가가 마련하고 시행할 의무를 부여했고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나 지방 정부가 어떤 최저 기준 이상의 주거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능력으로 적정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을 같이 규정했습니다. AI가 팽배해 있고 빅데이터가 그 상품화되고 있는 이런 시대에서는 개인의 사적 생활의 비밀과 안전이라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기본적인 가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참여연대 안에서는 개인의 자기정보 결정권, 자기정보 통제권이라고 해도 좋겠죠. 뭐 이것을 보다 강화된 형태로 규정하고자 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처리하거나 가공해서는 안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다른 정보와 연결하거나 결합시켜서 이상한 정보로 만들어내는 그런 일도 없어야 할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만들어서 부가가치를 증가시키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 승낙을 받도록 해야 되겠죠. 또 개인은 언제 어디서든 자기와 관련된 정보를 바라보고 정정을 요구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 정보가 쓸 일이 없어지면 폐기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도 있어야 될 것입니다. 뭐 이 과정에서 국가는 모든 제도적인 그리고 행정적인 장치들을 마련해야 될 것이고요. 뭐 그와 더불어서 국민들이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국가 그 행정이라든지 국가 운영에 관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알 권리겠죠. 뭐 이런 거, 특히 이제 프랑스 인권선언에 나타났듯이
국가 공무원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고 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권리.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 답변에 따라서 그 평가하고 그 국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같이 헌법적으로 보장돼야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다양한 정보 문화가 형성되고 있는데 그런 정보 문화에 그 자유롭게 접근하고 그것들을 향유할 수 있는 권리. 뭐 특히 그 통신의 자유 부분에서는 요즘은 통신 생활이라는 것은 인간 생활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 뭐 휴대폰이라든지 이런 통신 서비스에 대해서 경제적인 큰 부담 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도 저희들 그 헌법 개정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인간이 인간으로서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권리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간으로서 자신을 형성하고 자신의 인격을 실천해 나가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교육입니다. 뭐 이 교육을 받을 권리는 그러니까 스스로 어떤 지식을 습득하고 능력을 획득하는 그런 학습권과 어떤 뭐 시설이라든지 시스템 속에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그런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또는 그런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교육권, 뭐 이 두 가지가 있었을 건데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보장을 했고요. 또 교육이라면은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러니까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해야 되는 교육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어떤 기본적인 지식을 획득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더불어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교육, 민주 시민 교육이죠. 더 나아가서 자신들의 생활을 스스로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직업 교육. 뭐 그래서 기본 교육과 민주 시민 교육, 직업 교육 이 세 가지가 평생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참여연대 개헌안에서는 이런 것들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런 교육이 그 계층별로 또는 지역별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시기별로 그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국가가 노력해야 될 의무, 뭐 이런 것들도 더불어 보장을 했습니다. 환경권은 뭐 기후 위기 시대에 아주 중요한 그 주제가 되고 있죠. 사실 현행헌법은 환경권이 그렇게 시대적인 소명으로 이어지기 전에 만들어지다 보니까 환경권 규정이 상당히 부실한 게 사실입니다. 참여연대 안에서는 환경권을 실질적인 권리로 보장하기 위해서 이제 뭐 환경에 대한 권리 이것을 명문화했고요. 더 나아가서 국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생명체와 생태를 존중하고 그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복원되고 재생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야 될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물종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지속 가능한 형태로 보존해야 될 국가 사회의 어떤 의무 같은 것도 규정이 돼야 되겠죠. 또 기후위기와 같은 또는 뭐 환경이나 생태의 문제는 그러니까 현 세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래 세대와 공유해야 되는 또는 그 보존의 의무를 미래 세대와 분담해야 되는 그런 체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헌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 미래 세대의 권리를 현 세대가 단계적으로 보장해야 될 일종의 기간 간 자유 보장에 관한 근거 규정들을 마련했습니다. 소비자 권리는 현행헌법에서는 경제조항에 들어가 있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것이 소비자의 권리인지 아닌지도 알 수 없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국민의 기본권 영역으로 재편을 하고 국민들이 자신들의 소비생활 과정 속에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그래서 단순히 생산자 소비자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생활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비자의 권리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집단 소송의 가능성도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현대 사회는 국제사회, 지구촌 시대입니다. 다른 국가 사회의 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국가 간에, 국민들 간에 또는 민족 간에 연대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은 지구촌 사람들의 기본적인 의무라 할 것입니다.
바로 그런 관점에서 망명권이라든지 또는 뭐 국민의 국가의 난민 보호 의무 같은 것들, 뭐 이런 것들도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우리 국가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제 몫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치 과정에서 국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그 목소리에 따른 국가 정책이 결정되는 그런 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뭐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헌헌법 이래 정치 과정에서 일률적으로 배제되기만 해도 우리 국민들에게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래서 국민들이 스스로 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의 3대 제도라고 할 수 있는 국민 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제를 헌법에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이 언제 어디서든 자신들의 이야기를 국가정책으로 이어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습니다. 이 순간이 되니까 질문이 나오네요. 다양한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인권이 포괄적이고 불가분적이다라는 관점에서 본다면은 모든 사람은 인간으로서 저런 가치를 가진다라는 말로 충분하겠죠. 그러나 사실 구체적인 상황에서 무엇이 인권이고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목소리를 낼 수 있고 국가는 그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들어가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혼란이 야기될 수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국민이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실현할 수 있기 위해서는, 또는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헌법에서는 다양한 기본권들이 보장되고 그 기본권 하나하나를 실천할 수 있는, 주장할 수 있는,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의 일정한 행동을 요구할 수 있는 그런 틀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거죠. 한마디로 기본권이 다양하면은 그 다양한 만큼 우리의 목소리는 커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목소리가 커지는 만큼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이끌어 나가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민주시민으로서 거듭날 수 있는 틀이 만들어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헌법이 바뀌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다양한 기본권을 헌법에 규정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오늘 강의는 이 정도 마치고 다음번에는 우리 통치구조, 그리고 지방분권 경제질서에 관한 것, 그리고 헌법은 어떻게 바꿔야 할 것인지,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